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취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군사반란죄, 12.3 내란 관련자들을 군사반란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쭉 나왔었죠.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지난달 초에 종합특검에서 사실상 불기소 방침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졌나 했는데 최근에 내란 특검에서 입장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이 뭐냐면 그 내란 특검의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12.3 내란 사건이 군사 반란에도 해당하는데 내란 특검이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고 수사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이런 문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라고 군사 반란죄 적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내란 특검 설명이 아니더라도 법조계에서는 군사 반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란죄, 형법상 반란죄를 구성하는 두 요소는 병기 휴대와 작당입니다. 이게 군형법 5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계는 사형이고, 자,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군사 반란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란죄보다 좀 형량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주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군형법 조항으로만 보면 언뜻 12.3 내란도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만 해요. 문제는 이 유사한 사례인 5.17 군사 반란, 자 1980년에 일어났던 그 신군부에 의한 5.17 그 비상계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광주 유혈 사태로 이어졌는데, 그 5.17 군사 반란 및 내란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군의 민간 당국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는 내란죄는 되지만 군사 반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핵심 쟁점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여부입니다. 자, 12.3 비상계엄 내란은 아시다시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명령 지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군인들은 전부 이제 국방부 장관 또 계엄사령관 이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또 각 사령관들이 있었잖아요. 판례에 따르면은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해 군의 지휘 통수 체계에서 이탈해서 군의 지휘 통수권에 반항하거나 또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민간 당국에 대항하는 경우 반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어떤 행위든 군 지휘 통수권에 따른 행위라면 반란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판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12.3 비상계엄에 적용하면 군 지휘관들이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점거하거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내란죄이지 군사 반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직후부터 이 12.3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 군사 반란죄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장이 수사 계기였는데요.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이렇게 9명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특검이 피고발인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가 순조롭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달 초에 종합특검은 군사 반란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방침을 내비쳤던 겁니다.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기소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고 기소하더라도 공소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특검이 이제 수사 이제 이제 종료 시점 거의 다 됐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사실상 마무리 수준이죠. 이제 기소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내란 특검에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존 특검 결정을 뒤집을 경우에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개정 종합특검법 규정에 주목을 해서 이 종합특검이 군사반란죄로 기소하기 위해서 이런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슬그머니 접으려니까 좀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뭔가 내란 특검의 의견, 내란 특검이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것을 이제 갖다 붙여서 말하자면 그 불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 쪽에 이런,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종합특검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이 관계자는 마무리 차원에서 내란 특검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지 다른 의도는 없다. 이러면서 군사반란죄로 기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 관계자 얘기입니다. 자, 내란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리려고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다. 사실상 우리도 내란 특검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어서 우리 논리와 비슷한지 알고 싶었다. 내란 특검이 군사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는 없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생각이 확인 절차를 밟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특검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와 함께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도 반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 판단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긴 해도 내란 특검과의 시각 차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군 통수권이라는 게 행정권의 일부인데 이 통수권자와 함께하면 민간기관을 침탈해도, 이 국회를 말하죠. 군사반란이 아니라는, 자, 민간기관을 침탈해도 군사반란이 아니라는 판단이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 또 군 형법에도 보면 병기를 들고 작당하면 반란이라고 규정돼 있을 뿐 군 통수권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래서 종합특검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데 지금 판례를 바꾸자고 반란죄로 기소하는 건 우리 역량을 벗어난 일이고 수사 절차상으로도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도 걸림돌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법리예요. 법리 적용인데 형사재판에는 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두 가지 처벌 방식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가 적용되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지를 따지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되면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을 하고, 또 실체적 경합에서는 가중하거나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는 와중에 뭐 폭행을 저질렀다. 이러면 실체적 경합에서는 절도죄와 폭행죄 뭐 두 가지로 다 처벌하게 되는 거죠. 자, 이 12.3 내란에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동시에 적용한다면 상상적 경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법률 적용만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란죄나 반란죄 둘 중 하나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이미 내란죄로 기소된 만큼 종합특검이 반란죄로 기소를 해도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중 기소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때문에 종합특검 쪽도 기소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반란죄가 되든 안 되든 이 내란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자체가 힘들고 기소를 해도 재판부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종합특검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5.17 내란의 경우에는 검찰이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지, 만약에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내란 특검도 수사 초기에는 이 제3자의 고발장을 토대로 해서 군사반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내란죄로 기소가 완료된 상태였잖아요. 거기에 내란죄하고 군사반란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점, 그리고 5.17 사건, 유사한 사례입니다. 5.17 때도 뭐 국회를 이제 침탈한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17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서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 관계자에게 이거 수사력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몇 달 이렇게 계속 뭐 군사반란죄로 기소를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이제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 방면으로 수사를 해왔는데 결국 이제 사실상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존 판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또 별도 팀을 운영한 것도 아니기에 낭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뭐 한 명, 이 수사팀의 수사관 한 명이 이 군사반란죄 부분은 거의 전담을 했다고 해요. 자, 종합특검 측은 구체적 사유를 요구하는 내란 특검 측에 고발장 등 참고 자료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 측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특검에 좀 더 구체적인 좀 사유를 알려달라. 왜 우리한테 이런 협의를 요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 오늘까지 내란 특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특검끼리 이렇게 좀 다투는 게 보기 좋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종합특검은 군사 반란죄로 12.3 관련자들을 좀 기소를 하고 싶어 했으나 앞서 살펴본 대로 유사한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고등법원 판례에 안 맞고 또 법리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미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접는 모양새입니다. 종합특검의 군사반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의혹은 높게 살만하나 처음부터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종합특검 측이 대법원 판례라고 무조건 다 존중해야 되는 거냐, 불변이냐 그것이. 이게 뭐 군통수권자 말하자면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국회를 침탈한 거, 이거는 군사 반란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 기소 여부와 별개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식 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